기아는 뭐 명실상부한 2024년 최강 팀이고요. 야구는 점수를 더 많이 내고 점수를 적게주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내고 적게주는 팀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일단 뎁스라고 하죠. 선수층이 가장 두껍고요. 10개 구단이 있는 KBO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투타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즌을 6개월 동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144경기 동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기아가 아무리 전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운영적인 면이 훌륭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어떤 강팀이라도 우승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사실 한국 프로야구의 한국 시리즈는 정규 시즌 우승팀이 굉장히 잘하는 경기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변이 벌어지지 않아요. 좀처럼. 이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1989년 이후에 지금의 시스템으로 단일 리그 체제로 35번의 한국 시리즈가 있었는데 1등 팀이 30번을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이변은 5번밖에 없었던 거죠. 이 35번 한국 시리즈에서 1위 팀의 승률이 6할 7푼 1리예요. 이거는 이 1위 팀들이 정규 시즌 평균 승률 5할 9푼 5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제 공통점은 정규 시즌 우승이 확정되고 나서 한국 시리즈까지 최소한 3주 동안의 휴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휴식은 부상자, 컨디션이 나쁜 선수, 이런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시간으로 활용이 된다고요. 예를 들자면 턱골절이 됐던 네일 선수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괜찮나요? 내일입니다. 안면. 기아는 풀 전력으로 한국 시리즈를 치를 수 있었고, 삼성은 주축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되게 전형적인 한국 시리즈 양상. 이번 기아가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죠. 처음 봐요. 우승하는 거 자랑스러워서 저도 국가적으로 올라서 그런 거예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태어나서 제일 기쁜 날 수위를 매기자 몇 등쯤? 오늘이 1등입니다. 기아가 처음에 감독 선임을 하기 전에 분명히 우승권의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이 선택되는 순간 기아는 우승을 하겠다라는 저는 확신을 좀 했거든요. 아, 됐다. 기아 우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좀 들었죠. 왜냐면은 이범호 감독의 리더십. 언젠가는 감독을 할 거다라는 모든 이 야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만큼 리더십이 좋고 그다음 성실하고요. 감독으로서 어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좀 빨리 됐죠. 생각보다 많이 빨리 감독 자리에 올라갔어요. 갑자기. 예, 갑자기. 아주 갑자기. 근데 지금 기아 이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감독을 위해서 우승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팀 케미스트리적으로도 좀 연관성이 있는 건데 그만큼 선수들을 좀 편하게 형님 리더십이라고 얘기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젊은 선수들 그리고 지금 고참 선수들이 이 감독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게 이제 경기력에 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이 영리한 감독이고요. 만약에 지금 형님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형님 리더십이 꼴찌팀에 가서 과연 그 형님 리더십이 통할까? 저는 안 통한다고 봐요.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그 색깔마다 감독이 팀의 요소 어떤 팀에 들어가면 내가 이런 점들을 이런 감독이 돼야지. 그리고 꼴찌팀에 만약에 이범호 감독이 가게 되면은 그 형님 리더십을 절대로 발휘를 안 할 거예요. 다른 쪽으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감독이다. 제가 그 시즌 중에 그걸 봤거든요. 양현종 선수는 기아를 대표하는 투수잖아요. 이 투수가 승리 투수를 못 채우고 오행가 감독이 이제 양현종 선수를 내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형이라고 부르는 관계, 저는 그 관계들을 아니까. 근데 내려와서 양현종 선수가 엄청 화가 나서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이 가서 화이팅을 불어넣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감독들과의 관계였으면은 감독이 가고 싶어도 일부러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건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관계, 그들이 있었던 시간이 그만큼 뭐 친하다면 친한 거고 어쨌든 관계가 좋으니까 이범호 감독이 경기 중에 모든 선수들이 다 보고 TV 중계가 돼 있는 상황에서 가서 그 양현종 선수한테 가서
도닥여주고 안아주고 한단 말이에요. 와, 전 그거 보고 사실 좀 문화 충격. 국내 감독이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보시지 않았어요? 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예. 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감독은 사실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사실 되게 컸던 게 프로야구에서 일단 최연소 감독이기도 하지만 초짜 감독이었잖아요. 사실 이제 그때 기아는 감독을 교체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돌발 사태로 감독을 할 수 없이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서치할 수 있는 풀이 크진 않았죠. 그러니까 빨리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야구계 그리고 기아 구단 안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언젠가는 감독할 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 게다가 그 감독 면접 과정에서 이봉 감독이 준비해서 이야기했던 예상보다 굉장히 디테일했던 것들, 그 약간 현대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합격점을 받았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모기업의 꽤 윗선까지도 그 의사결정 개입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초보 감독이 뭐가 제일 힘들까? 한국의 야구 감독이 특히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야구 팬들이 너무나 열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인기팀일수록 모기업의 윗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고 144경기를 하다 보면 팀은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팀이 못 나가는 순간 당연히 이제 감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나올 수밖에 없고, 이봉 감독 심지어 뭐 1등 하고 있는데도 트럭 시위 벌여서 이봉모 나가가 나오고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 감독들의 초심과 어떤 중심을 흔드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이봉 감독은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단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가시죠. 단점이 뭐? 춤을 잘 못 춘다? 많이 못 추던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기아가 명문 구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팀의 전력을 계속 강하게 유지하는 데 감독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현대야구에서 감독의 역할은 좀 축소되고 있어요, 사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좋은 선수를 만들고 좋은 팀의 전력을 갖춰가는 과정은 감독이 만드는 게 아니라 팀 전체의 노력이에요. 시스템이, 구단이나 조직이 만드는 거지 감독 한 명이 어떤 선수를 지옥 훈련을 시켜서 갑자기 선수를 만들고, 이건 이제 예전 만화에 나오던 야구예요. 지금의 야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아 뭐 전력 좋고 뭐 선발 투수 외국인 선수 외국인 타자 어떤 선수들의 뎁스 확실한 이 탄탄한 이 전력 말고 또 과연 뭐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팀 케미에 대해서 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거든요. 저는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선빈, 나성범, 양현종 이 선수들이 기아 타이거즈 광주를 연고로 한 선수들인데, 물론 타팀에 있다가 FA 영입이 돼서 왔던 선수들도 있어요. 거기서 자기 연고에 대한 어떤 광주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그 기아 타이거즈의 뭐 프라이드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분명 기아 타이거즈를 우리가 더 좋은 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82년에 프로야구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광주에서 비극이 있은 지 2년 뒤였단 말이죠. 1982년에 해태에서 뛴 선수 18명 중에 14명이 광주 호남 지역 출신이었어요.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람 죽는 걸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슬픔과 원한의 도시가 되는 광주에서 이제 타이거즈는 되게 유일한 기쁨과 어떤 희망의 원천 같은 거였고, 실제로 그런 기대를 받고 뛰는 선수들, 현장을 눈앞에서 지켜본 선수들의 마음이 어떻겠나, 그것이 어떤 원동력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가 야구의 대체적인 생각이에요. 실제로 이제 엄청난 성적으로 이런 기대에 보답을 하게 되죠. 83년에 첫 우승을 하고 나서 86년부터 4년 연속 우승하고 이제 프로야구 첫 왕조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계속 군사정권 시절이었어요. 군사정권으로서는 이런 타이거즈가 양날의 검 같은 존재였던 거죠. 광주의 민심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면서 위협적인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왜냐하면 타이거즈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군사정권 비판하고 야당을 응원하는 구호가 울려 퍼진다, 이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군사정권이 했던 게 5월 18일에 광주에 홈 경기를 못하게 합니다. 82년부터 1999년까지 광주에서는 5월 18일 날 프로야구를 한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 딴 데 가서 해야 되잖아요. 이 딴 데 가서 이 경기가 열린 11경기에서 9승 2패를 합니다. 5월 18일 날 이 선수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했겠는가. 그래서 이런 이 한국 프로야구의 첫 왕조를 보고 자란 이 호남 지역의 운동 영재들은 압도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 야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게 이 명문구단 타이거즈가 한국 야구의 첫 왕조이자 가장 압도적인 왕조로
만들어진 첫 번째 과정. 이성훈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사실 그 세대에서 야구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런 기운들이 느껴져요. 우리는 선동열 전 감독의 볼을 쳐본 적이 없어요. TV로만 봤고 이종범 선수가 야구하는 모습을 TV로만 봤죠. 그때 그런 임팩트가 너무나 강한 나머지 지금까지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 시절 때 기아 타이거즈랑 경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 그 태태 건빨 유니폼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연상이 돼서 뭐가 좀 달라. 뭔가 좀 기운이 느껴져요. 그게 혜태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의 그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영향이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이 제가 선수로서 절대 피부로 지금 제가 느끼는 것들이니까. 올해 최초로 정규리그 관중 수가 1천만 명이 넘었는데 야구의 인기가 이렇게까지 폭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요소들이 있죠.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젊은 여성 팬들의 유입이 야구장 가면 사실 저는 깜짝 놀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야구장에 예전에는 우리가 선수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남자들의 스포츠? 야구장에는 거의 남성분들만 계셨어요. 제가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그 선수들과 이렇게 이 야구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1층에 여자 화장실 없는 구장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특히나 젊은 여성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분들의 유입이 저는 엄청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티켓 판매량도 보니까 뭐 제가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사로 읽었어요. 남성분들이 티켓을 사는 것보다 여성분들이 티켓을 사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걸 제가 썼습니다. 예, 전체 티켓 구매자 중 여성의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3.7%포인트 높아진 54.4%로 남성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의 점유율은 23.4%에 달해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관중석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KBO만의 고유의 응원 분위기가 아주 제대로 한몫한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그 삐끼삐끼 춤이라고 이제 전 세계로 또 나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KBO 리그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치어리더가 외국의 다른 리그로 가서 스카웃이 돼서 또 스타가 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선수 생활 은퇴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선수 생활 할 때보다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다. 그게 이제 관중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올해 프로야구의 인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늘었다. 요건 팩트인데 이거 때문이다. 아니 이 복수의 이유들 때문이다라고 아직 검증된 건 없죠 사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이제 스타들의 이미지가 과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중들에게 소비되는 이미지가. 과거의 야구 스타들이 센 남자들, 마초, 어디가 싸움하면 안 질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이제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이제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젊은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저 선수가 왜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귀엽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여운 동생의 이미지. 그 선수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을지에 대한 파악을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최근에 이제 프리미어 12 대표팀에 소집된 고참 선수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표팀 회식을 했대요. 뭐 술을 많이 먹는 건 아니고 맥주 한 잔 뭐 가볍게 하는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니 후배들 중에 술을 한 잔도 입에 안 되는 후배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대표팀 야구단의 회식이라는 건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때는 그랬죠. 술을 안 먹는데 왜 회식을 해? 약간 이런 분위기였죠. 말씀 좀 더 이어가자면은 딱 제가 운동했던 그 프로야구 세대가 그 위의 세대는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초 이걸 인정해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좀 약간 이게 좀 변했어요. 우리 때는 약간 그 선배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약간 욕을 먹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일도 아니고 저도 아니었는데 지금의 선수들은 야구판의 분위기가 옆에 있는 스텝 그리고 우리를 좋아해주는 팬분들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그 분위기로 완전히 색깔이 바뀌었죠. 옛날에 뭐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선수들의 뭐 팬 서비스가 뭐 어떠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버스를 타러 가다가 팬들한테 사인을 해주는 이 행동이 젊은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고참 선수들한테 되게 눈치 보이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모자랐다고 약간 이런 분위기. 이거 팬들한테 서비스 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약간 이 되게 수직적인 이 문화와 어떤 이 야구 팀이라는 이 조직의 굉장히 괴상한 특성이 어우러진 어떤 결과. 저를 보고 계속 이랬던 건 아닌데 하여튼. 네. 인식의 변화인 것 같아요. 예, 인식의 변화. 올 시즌 처음으로 이제 ABS를 도입했는데 이 부분도 관중들에게 영향을 좀 줬을까요? 그라운드 외부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제 한국의 야구 소비자들이 너무나 만족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야구 팬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플레이 하나하나의 어떤 울고 웃는 이 감정의 투자 정도가 어디보다 센 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판정 하나하나에 대한 민감도가 어디보다 높은 팬들인 게 전 확실한 것 같아요. 2번. 그러니까 문도경은 좀 깊었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볼로 판단하고 그렇죠. 반응 안 했는데 예. 이게 이제 ABS가 반응하니까 네, 아, 들어갔네요. 네, 앞에와 뒤에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하면 상당히 안 좋게 들리시는 야구인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ABS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뭐 그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공정하진 않는데 공평하다. 공정하지 못한다라는 점은 저는 선수들의 적응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의 경험과 눈으로 봤던 스트라이크 존이 아닌 이제는 로봇 심판이 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스트라이크 존하고는 바뀐 건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야구했던 스트라이크 존하고는 조금 많이 높아진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스트라이크 존 때문에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자, 반대 투구가 됐는데 지금 삼진 콜이 나왔어요. 삼진 판정이 나오니까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제 헬멧을 집어 던져버렸거든요. 네. 타석 쪽으로 완전히 빠져앉아 유인구를 요구합니다. 투수 김상수가 정확히 그리로 던졌는데 유덕형 주심이 뜻밖의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려 삼진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나는 볼 같은데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끝날 때까지 생각이 나고 심지어는 시즌이 끝나고 나서도 그때 타석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이 선수들한테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은 실랑이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심판이 누군지를 봤거든요. 누구 심판이? 아, 오늘 졌다, 오늘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너무나 만족스러운 결정이었는데 국제 대회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사실. 2024년은 이제 한 세대에 한 번 나오는 스타가 전 2명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타자로는 김도영, 투수로는 김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영 선수의 2024년은 뭐 사실 더 말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고요. 뭐 찬양하는 방법은 너무 많은데 뭐 그중 하나만 소개하면 올해 이제 김도영 선수가 기록한 올해 WAR이 8.32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올해 이제 만 21인데 21세는 이제 선수들이 한참 성장을 시작하는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살에 리그의 정상급 스타가 된다는 건 너무너무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역대 21살 타자 중에 WAR 8을 넘긴 타자는 프로야구 역사에서 김도영 선수 한 명밖에 없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21살 타자 시즌. 김태견 선수는 이제 19살 신인 투수인데 21살이 그 정도면 19살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과거에는 뭐 90년대 이럴 때만 해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선수가 와서 프로야구계에서 정상급 스타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프로야구의 수준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고졸 선수가 프로에서 제 몫을 하는 기량을 갖기까지의 시간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살 선수가 리그의 정상급 선수가 된다는 건 갈수록 이제 드물어지고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믿기 힘든 기량으로 리그를 압도했고 투수의 구위를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지표는 삼진 비율이에요. 만난 모든 타자들 중에 몇 퍼센트를 삼진으로 잡았나. 삼진은 이제 타자가 아예 칠 수 없는 공을 던진다는 얘기잖아요. 김태균 선수의 올 시즌 삼진 비율이 28.2%였습니다. 이거는 국내 투수들 중에 조병현 선수에 이어서 2위예요. 역대 19살 투수들 중에는 1등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19살이었던 류현진 이런 투수들보다 더 높아요.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19살. 이 두 선수는 한 세대에 한 번 나오는 선수들이고 꾸준한 자기관리와 건강을 지킨다면 위대한 선수들이 될 것이다. 정말 예상 외로 잘했던 선수가 저는 삼성에 김영웅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저 선수가 30개 가까운 홈런을 때려낼까?
과연 젊고 어린 선수가 경험이 없는 선수가 과연 1년 풀타임 동안 주전에서 야구 전문가들은 풀로 경기를 나갈 수 있을까라는 좀 불안한 글이 있었죠. 하지만 너무나 훌륭히 시즌을 치렀고 그 이상의 많은 홈런을 때려냈고 이제는 저 선수는 이제 슈퍼스타가 될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대표팀 감독이 왔는데 그 어떤 선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김용우 선수가 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김도영이라는 슈퍼스타의 약간 가려진 슈퍼스타가 나타났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바로 이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가 기다려왔던 타자입니다. 자, 지금도 정말 큰 홈런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프로야구가 2012년쯤부터 굉장히 급격한 이 젊은 재능의 부족에 시달렸어요. 20대 초반에 젊은 스타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이 한 2012년부터 5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어요. 25세 이하 선수들의 어떤 활약 정도, 뭐 WAR을 기준으로 3건, 월 3건, 그 딱 5년 동안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곡선이 나옵니다. 그때 25세 이하였던, 지금은 30대 초중반인 선수들 중에 스타 선수가 딴 세대들에 비해서 되게 드물어요. 특히 투수 쪽에. 이 나이는 야구계의 주력으로 책임지는 세대이어야 하는데 그 세대의 활약이 되게 이상하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검증된 건 없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그 가설들 중에 하나가 이제 월드컵 세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2년에 이제 한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운동 영재들, 한국 최고 인기 스포츠인 야구로 오다가 2002년에 어린 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갑자기 축구로 쏠렸다라는 가설이에요.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세대가 지금 30대 초중반인 기성용, 이청용, 손흥민까지 온 이 세대를 거기가 야구가 딱 비거든요. 이제 그게 반등이 되기 시작한 게 지금의 2017년 드래프트부터예요. 그럼 그때는 왜 갑자기 또 좋은 선수들이 나타났지? 또 이 세대론을 가지고 이제 소위 베이징 세대라고 말을 해요. 이제 젊은 스타들 이정우부터 김태경까지 이 세대를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지금 야구가 인기가 너무 좋은 것은 그 우리 대표팀 저 포함해서 내 책임이 그때 너무 좋았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본인 세대보다 야구를 잘한다 못한다. 완전 잘하죠. 너무 잘하죠. 좀 깜짝깜짝. 전 멘탈적인 부분, 기술, 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우리 때 아닌 그 우리 윗세대보다도 지금 선수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게 항상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뭐 이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사교육 프로그램도 너무 좋아졌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오타니 선수가 오늘 홈런을 쳤어요. 그 선수의 어떤 인터뷰까지, 그리고 어떤 운동을 했냐, 어떤 마인드로 경기장에서 타석에서 홈런을 쳤냐까지 다 나와버리니까 이만큼 좋은 교본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때는 그런 것들은 접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윗세대들은 더 그렇고요. 지금 우리 야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솔직히 말해서 세계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기량적 격차가. 우리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의 발전 속도보다 좀 느려요. 지금.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투수들의 구속 속도입니다. 공의 속도.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세계 야구계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구속혁명이라고 해요. 투수들의 공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체계화됐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과학과 어떤 의학, 현대적인 트레이닝 이런 게 결합이 되면서 일단 미국부터 투수들의 공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확 퍼졌고 그것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구속도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우리 KBO 리그의 투수들의 직구 평균 구속과 NPB의 평균 구속이 거의 비슷했어요. 단 한 해도 리그 평균 구속이 메이저리그와 일본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14년 대비 지금. 그때 대비 1.5km밖에 안 늘었더라고요. 투수들이 빠르고 위력적인 공을 던지지 못하면 타자들도 쉬운 공만 계속 치는 타자가 되니까 타자들의 기량 발전 속도도 더디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의 결과가 2015년 프리미어 12 우승 이후로 국제대회에서 계속 고전하고 있는 한국 대표팀의 성적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번 프리미어 12 대표팀도 사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특히 투수진의 측면에서 참가 팀들보다 결코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그 약간 구속 저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어렸을 때부터 아마추어 선수들 때부터 지금 프로에 이렇게 있는 지금 코치들부터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제구 얘기를 하거든요. 제구. 스피드보다는 제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큰 근육을 계속 못 쓰게 만들면서 구속을 더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구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근육이 있고 작은 근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큰 근육이라고 하면은 뭐 허벅지 근육, 그 다음에 등에 있는 근육, 작은 근육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손으로 이런 건 작은 근육들이라고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경기장에서 작은 근육을 쓰기는 쉬워요. 누구든 쓸 수 있는데 큰 근육을 쓰는 선수들은 사실 좀 멘탈적인 문제도 좀 필요하고요. 좀 강한 심장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야구인들은 야구장에서 큰 근육을 쓰는 선수들을 싫어하는 지도자들이 좀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들, 홈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공을 맞추기에 급급해지는 거죠.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야구장에서 큰 근육을 쓰고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헛스윙을 크게 하는 거죠. 동작이 네. 크네요. 이 김영우 선수가 봤을 때 헛스윙을 할 때 뭐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고 삼진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해서 단점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수들은 어떤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게 내가 삼진을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본인의 장점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안타 치는 타자, 단타를 치는 타자로 바뀌어버리는데 그 결국 작은 근육을 계속해서 쓰라라는 것밖에 안 되고 이 김영웅이라는 선수는 본인이 삼진을 그렇게 먹는데도 사실 본인과 타협을 하지 않더라고요.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컨택 부분이랑 삼진율이에요. 네. 이거를 잡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것까지 생각해버리면 뭐 늦어서 스윙 나는 거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앞에서 스윙이 되는 거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제가 이제 선배로서 좀 한번 아주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네. 만약에 그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면은 지금의 홈런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좀 더 깊숙하게 가게 되면은 지금 프로야구는 너무 흥행이 되고 너무 뭐 재밌지만 사실 아마추어 야구는 지금 좀 심각하거든요. 빈부격차라고 하나요? 잘하는 선수는 잘해요. 하지만 조금 떨어지는 선수는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야구의 사교육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 흐름과도 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학원 가는 것처럼 지금은 학교 야구부의 연습이 끝나면 다 사설 센터를 가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다 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운동량을 채우기 위해서도 있고, 두 번째는 사설 학원들이 좀 더 선진적으로 가르쳐요. 근데 이건 돈이 드는 일이고 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선수들의 선수로서의 성장 속도, 가능성, 프로 입단 여부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 이 빈부격차라는 현상의 좀 이유 중에 하나로 보여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지, 뭔가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선수들의 지도와 트레이닝 방법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흐름들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는데 정우 선수가 건강하다면 메이저에서도 아주 좋은 기량을 발휘할 거라고 이제 확신하는 사람이고, 태권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런 야구 선수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견주어도 꿀리지 않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스타, 그리고 그 선배를 목표로 달려가는 후배들, 이런 선순환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의 한국의 고교의 유망주들은 금전적으로는 메이저리그 팀들과 계약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이 세계가 가고 있는 빠른 기량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을 계기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답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우리 야구장은 너무나 재밌는데, 야구장에 가서 노는 이건 너무나 재밌는 일인데 우리가 세계 수준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야구를 하고 있어 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면은 이게 한국의 야구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는 사실 약간 걱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처럼 국제대회의 성적에 열광하고 국제대회 성적에 목을 매는 시대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다른 많은 종목에서도 국제대회에서 못했다고 국내 리그의 관중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향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자면 스타들이 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어 라는 욕망을 가진다면 이 리그의 컨텐츠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 이성훈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대표 경기가 우리가 만약에 성적이 안 났다라고 해서 관중 유입이 안 된다, 그럴 일은 뭐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야구인이기 때문에 저는 좀 두려워요. 네, 저는 좀 두렵습니다. 저는 눈으로 봤거든요. 제가 야구장에 관중이 없을 때와 있을 때 그 차이를 확실히 피부로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수들이나 지금 뭐 KBO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관중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무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이 사실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또 관중분들이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책임감입니다. 네, 선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KBO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가 야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야구인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